반갑습니다. 가인즈북스 경영자 직원 여러분. 헤르만 지본의 프라이싱은요, 가격에 관련된 매뉴얼로 작동될 책으로 보입니다. 이 가격 결정은 비즈니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굉장히 이번에 이 책이 나와서 반가웠고요. 책값이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만큼 책값도 전략적으로 선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비싸죠. 근데 내용이요, 너무 좋아서 이것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수년 전에 독일에서요, 코카콜라에서 이런 실험이 있었습니다. 콜라가 온도가 더울 때 잘 팔립니까? 좀 추울 때 잘 팔립니까? 더울 때 잘 팔리죠. 그래서 마케터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온도에 따라서 코카콜라의 가격을 달리한 거죠. 자판기에다가 센서를 설치하고요. 온도가 올라갔을 때 좀 비싼 값에 설정하고 온도가 내려갔을 때 좀 싼 값에 설정을 했죠. 그래서 이익을 높이고자 한 겁니다. 근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언론의 무능매를 맞았습니다.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고 그런다. 소비자를 봉으로 본다. 이런 이야기들로 그 마케팅은 완전히 실패에 처했고요. 다시 회복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렸습니다. 반대로요, 여러분이 만약에 남산 케이블카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입장이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날씨가 화창하고 서울시를 볼 수 있는 시계가 좋을 때, 그리고 날씨가 아주 좀 꾸물꾸물하고 시계도 안 좋을 때, 어떨 때 가격을 조금 달리해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가격 동일하게 갈까요? 독일 케이블카 회사에서는요, 이걸 반대로 생각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날씨가 좋고 시야가 좋을 때는 오히려 가격을 낮추고, 날씨가 꾸물꾸물하고 시야도 안 좋을 때는 가격을 높여줌으로써 고객들로부터 저기는 정말 고객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 품질에 대해서 가격을 매겨주는 것이구나 라고 인식을 갖게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고객들로부터 사랑받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처럼 가격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고객에게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에 대한 마케팅적 관점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 헤르만 지본, 독일에 나온 세계적인 경영의 구루이지 않습니까? 이 헤르만 지본, 히든 챔피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가격에 관련된 컨설팅을 했고요. 그 결과를 이 한 권의 책에 함축해서 담아 놓았습니다. 사례들이 주로 유럽권의 사례들이 많이 있고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만, 저와 함께 조금 쉽게 이해해 보면서요, 이 책을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헤르만 지본, 책이, 내용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리고 가격 차별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는 가격이 고객 가치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가격 결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1장부터 8장까지 각각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저랑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는요, 최적 가격 포지셔닝에 관련된 저가, 초저가, 그 다음에 고가, 럭셔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잡고요. 그 다음에 가격 혁신화 방법들, 사례들 중심, 그리고 가격 차별화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들, 그 사례들 중심으로 영상에는 다루고요. 꼭 책을 읽어보셔서 최소한 영업이나 기획 그리고 마케팅 쪽에서 일하고 계신 분이라면 기본 서적으로 이 한 권은요, 좀 꼼꼼하게 읽어보실 그런 책으로 여겨집니다. 트렌디한 책이 아니고요. 이것은 매뉴얼처럼, 교과서처럼 가지고 있을 책으로 보입니다. 최소한 앞으로 한 수년 동안은 이 정도의 가격에 관련된 서적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가격에 관련돼서는요, 이른바 이 책에서는요, 앞쪽에서는 가격의 다양한 차원들을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기준 가격, 할인, 포장의 크기나 특징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 고객 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혹은 어떤 보완제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가격을 달리하기도 하고요. 어떤 특별한 서비스나 부가적인 서비스를 매기는 문제, 2차원 가격이죠. 시간이나 공간이나 사람에 따라서 똑같은 제품을 가격을 달리하는 거죠. 또 묶음 가격, 해체 가격. 묶어서 팔 거냐, 따로 팔 거냐, 이런 문제들. 혹은 개인적인 협상에 따라서 달라지는 가격의 문제도 있고요. 도매냐, 소매냐, 혹은 생산자가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가격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현장을 다니면서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요, 굉장히 다양한 가격 결정의 요소가 있음을 보고 이제 이렇게 깊이 고민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가격을 어떻게 설정을 하십니까? 그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 2012년도에 런던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올림픽을 통해서 흑자 남기는 올림픽 많지 않은데, 런던 올림픽은요, 정말 알짜배기 올림픽을 치른 곳으로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가장 낮은 티켓 가격이 20.12파운드고요. 가장 비싼 티켓 가격이 2012파운드입니다. 재미있으시죠? 그래서 가격을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은 나이만큼 가격을 매기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기 티켓은요,
그 가격을 설정할 때, 함께 오는 사람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가격을 설정하기도 하고, 오전에 구매하느냐, 오후에 구매하느냐, 또는 경기 시작 전 며칠 전에 구매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가격 정책을 씀으로써, 티켓 판매량 역대 올림픽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수익을 남기는 어떤 올림픽으로 그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올림픽 티켓으로 이익을 남기겠다는 생각을 많은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못합니다만 런던 올림픽을 통해서 티켓 가격을 다양하게 부과함으로써 이익을 남길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독일도 정통적으로 이 철도 산업이 발달해 있습니다만 자동차 산업도 발달해 있죠. 그래서 이 철도 산업을 하는 철도청이죠. 철도청에서 어떻게 티켓 값을 부여를 했을 때 성공적으로 할 것인가. 다양한 할인 정책을 썼습니다만 독일에서는요. 철도카드 50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데요. 50이 뭐냐면 50% 할인입니다. 철도카드를 발행을 함으로써 이 철도카드를 가진 사람은 50% 가격에 철도를 이용하게 해줌으로써 고정 고객들을 많이 확보를 해서 결국은 흑자로 전환한 케이스 이야기를 이 책에서는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도의 특징이 뭡니까? 고정 가격은 똑같고 변동 가격이 별로 안 나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처럼요, 이 가격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아주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 헤르먼 지모는요, 당신의 제품의 가격을 어떻게 설정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경영자가 직접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격은요, 몇 가지 효과들이 있는데요. 명품들은 어떻습니까? 절대 가격을 떨어뜨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가격 자체가 주는 품격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루이비통, 샤넬, 델보, 이런 브랜드들이 가격 떨어뜨리는 거 보셨습니까? 가격 자체가 제품 가치를 매긴다는 뜻이죠. 또 어떻습니까? 가격은요, 플라시보 효과가 있습니다. 아스피린을 먹은 그룹들을 실험을 했죠. 아스피린 가격을 비싸다고 제공을 했을 때, 당신 머리가 맑아졌습니까? 이 아스피린은 싼 겁니다. 라고 했을 때, 당신 머리가 맑아졌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동일한 아스피린이죠. 2배 이상 차이 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요,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격에 대한 플라시보, 즉, 가격으로 제품의 가치를 인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죠. 또 가격은요, 앵커링 효과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집 갔을 때, 10만원짜리가 있고, 5만원짜리가 있고, 3만원짜리가 있다. 그러면, 이 중국집은 10만원짜리를 해낼 수 있는 중국집이 되는 거죠. 그것처럼 앵커링 효과가 있습니다. 와인의 경우도요, 20달러짜리가 있고, 10달러짜리가 있으면 통상 한 15달러짜리를 먹게 되고, 18달러짜리를 선택하는 비율이 한 20% 정도 된다면, 중간에 20달러와 10달러 사이에 15달러짜리 하나 더 있다면, 선택하는 비율은 더 올라가는 것이 되죠. 앵커링 효과가 있죠. 가격에 포지셔닝 효과가 있습니다. 가격은요, 어떤 정책이 있는데 회사별로요, 우리 회사가 초저가 정책을 쓰는지 저가 정책을 쓰는지 고가 정책 그리고 럭셔리 정책을 쓰는지에 따라서 가격을 다루는 방식이 다른데요. 먼저는 이 초저가 전략을 쓰는 곳을 한번 볼까요? 르노 자동차의 로간이나 타타 자동차의 나노, 이거는 다른 제품 대비해서요, 4분의 1 가격 혹은 10분의 1 가격의 초저가 정책을 쓰고 있는 자동차 회사들이죠. 또 혼다의 경우도요, 이 초저가 정책을 씁니다. 혼다도 이 오토바이라든가 자신들이 판매하는 이 동남아 지역에서 판매하는 자동차라든가 오토바이 이것들을요, 초저가 정책을 씁니다. 단순하게 만들어주고요,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해당 지역에서 만들어서 원가를 혁신적으로 낮추는 정책을 쓰죠. 만약에 여러분 회사가 초저가 정책을 쓴다면 단순하지만 튼튼한 생각, 지역에서 개발하고 최소 원가 생산을 하고요, 새로운 마케팅과 판매 전략을 써야 할 것이고요, 쉽게 쓰고 고치기 쉽게 만들어야 됩니다. 더불어서 싼 게 비지떡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일관된 품질을 유지해야 된다고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저가 정책을 쓰는 곳도 있습니다. 이른바 알디, 할인마트이죠. 미국에서 트레이더 조나 홀푸드 마켓은요, 이 중가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판매원 수도 많고요, 요리법도 제시해주고요, 이 매장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의 요소를 제공해줍니다. 근데 알디는요, 그런 게 다 없습니다. 판매 사원도 적고 곳곳에 바코드 부착해놔가지고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단순하게 만들어줍니다. 저가 정책이죠. 이케아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가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케아는요, 전통적으로 저가 정책입니다. 단순하게 만들어주고, 안에다가 이렇게
종이 말아서 놓잖아요. 단순하게 만들고 이사 갈 때 쉽게 버릴 수 있게 해주고 이 저가 정책을 씁니다. 직접 조립해야 되는 것도 물론이죠. H&M이나 자라도 저가 정책을 사용합니다. 단순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아주 고급스러운 것들을 이 옷에다가 부착하지를 않고 정확하게 만들고 빨리 만들고 가성비를 채워주는 요소입니다. 저가 정책이 성공을 하려면요, 맨 처음부터 저가 정책을 시행을 해야 되고요, 효율적으로 해야 되고요, 지속적인 품질을 보장해야 되고, 주요 상품들, 핵심 상품들에 집중해서 이 원가가 높아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기업이 통상 부채도 적게 가져가야 되고요, 가능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좀 컨트롤하면서 통제하면서 가야 됩니다. 광고 최소한을 해야 되겠죠. 여러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라 단순하고 명확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 정가 정책을 시행하는 브랜드들이 가진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가 정책 쓰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이 애플 고가 정책입니다. 강력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죠. 사용자 친화성, 세련된 디자인, 통합적인 시스템, 어떤 품질에 대한 어떤 혁신적인 어떤 자부심,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지 않습니까? 면도기 어떤 거 쓰십니까? 질레트의 경우도요, 프리미엄 가격을 유지를 합니다. 신제품인 것을 이야기하고요, 퀄리티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디자인과 혁신성을 계속 이야기를 하죠. 고가 정책들은요, 이런 원칙들이 있습니다. 밀레는 어떻습니까? 이 브랜드는요, 경쟁사 대비해서 한 20% 정도 높은 가격을 유지를 합니다. 대신 20년 동안 사용을 보장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다른 가전제품 대비해서 고마진의 수익을 유지를 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고가 전략은요, 높은 가격, 높은 마진, 높은 이익, 이 세 가지에 집중하는데요. 이 훌륭한 가치, 필수적입니다. 가격과 가치의 관계는 경쟁에 있어서 차별화가 되느냐의 문제이고요. 혁신적인 제품을 갖는 것, 그것이 아주 기초적으로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가격 결정자들은요, 초기에 제품 개발에 많이 투자합니다. 브랜드도 강력하게 유지하고요. 할인을 하는 경우는 아주 일부 사람들에게 프리미엄 할인을 하지 특가 할인을 하거나 대중적인 할인을 하지 않습니다. 가격 결정에 있어서요, 이제 최상위층을 차지하는 브랜드들은 럭셔리 상품들입니다. 리슈몽, 잘 들어보지도 않은 브랜드입니다. 또는 루이비통 운영하는 이 그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희소성을 유지를 합니다. 럭셔리 상품들은요, 아무에게나 팔지 않는다. 그리고 한정판 판매를 하고요, 이런 정책을 유지를 하죠. 포르쉐는 어떻습니까? 제 주변에 포르쉐 차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못 볼 때 있습니다. 아주 높은 포지셔닝을 유지하면서 희소성을 유지하고 어떤 높은 가격 소량 생산, 맞춤형 생산 이 유지를 하는 거죠. 럭셔리 상품은요, 그 어떤 산업군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유지하고요, 품질 수준, 명예로움, 어떤 스토리, 브랜드 이미지, 판타지 이런 것들을 유지합니다. 또 핵심 인재가 또 핵심입니다. 가장 그 업계에서 최고의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이죠.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는요, 굉장히 다양한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이죠. GM에서 어떤 직원 할인 프로그램들을 그동안은 마케팅 부서나 영업 부서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대대적으로 확산해서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 판매량이 확 늘었죠. 직원들이 할인 가격에 자기 주변 지인들에게 많이 팔았기 때문이죠. 근데 반대로 이익은 그 해당 기간 동안에 이익은 오히려 역신장한 결과를 얻었다고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너럴 모터스의 경우는요, 해당되는 기간들을 연장하면서까지 직원 할인 판매를 했다는 것을 헤르만 지몬은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면서 그것은 매출이 는 게 아니라 판매량이 는 게 아니라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이익을 까먹은 것이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가격을 할인할 때도요, 가격을 할인하거나 가격을 결정할 때는 어떤 손익분기점이 되는 요소를 잘 봐야 되는데요. 손익분기점은 가격에서 변동비를 뺀 것을 고정비 분자로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정비를 매출 이익으로 나누면 그게 손익분기점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고려하지 않고 가격을 할인했을 때 어느 정도가 더 팔려야 이익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계산하지 않고 판매를 적용을 하면 결과적으로 매출이 늘지언정 이익이 감소하기 때문에 회사가 지속하기 어렵게 되겠죠. 가격은요, 그 자체로 독특한 마케팅 도구로 봅니다. 가격은 그 어떤 투자도 없이 기용할 수 있는 마케팅 도구라는 거죠. 그래서 재정이 풍족하지 않은 어떤 소규모 기업이나 스타트업 혹은 어떤 기업들에게 더없이 좋은 마케팅 도구가 되어주죠. 광고, 투자, 신제품, 새로운 어떤 채널의 개발 이런 것들은 다 어떤 시간과 돈과 자산이 들어가지만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요, 가격 결정 자체로 마케팅적인 도구가 된다는 거죠. 어떤 가격은요, 매출이 확 오르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어떤 가격 설정은 매출이 오히려 떨어지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격에 대한 의사결정은요,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결정이죠. 수요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공급이 얼마나 늘어나는지에 따라서 그 중간에 가격이 결정되는 거죠. 우리 사회 시간에, 학교 다닐 때 사회 시간에 아담 스미스의 가격 결정 이론 한번 공부하셨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가격은요, 수요와 공급의 상관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 가격은 기본적으로 원가로부터 가격을 결정할 수 있고 경쟁사로부터 가격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제품을 만들었는데 원가가 500원 들었다. 그러면 한 1,000원 받아야죠. 이런 방식입니다. 또는 내가 만든 제품을 기존 시장을 보니까 1,000원 받고 있다. 그럼 나도 1,000원 받을 수 있죠. 이게 이제 아주 큰 원가 중심 방법과 경쟁사 중심의 방법이 있습니다. 혹은 시장 가격 중심의 방법도 있습니다. 이 제품이 대체재가 얼마에 팔리고 있다. 그러면 이걸로 바뀌면 이 정도 가격에 나오겠네. 왜? 기본적으로 원가 중심, 경제장 중심, 시장 가격 중심 이 세 가지의 기본 방식들을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본 원리이고요. 전문가의 판단도 받아봐야 되고요. 가격에 대한 직접적인 고객 설문도 좀 봐야 되고요. 간접적으로 인터뷰도 좀 해볼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지역의 어떤 고객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봐야 되고요. 가격을 실제로 현장에서 실험도 해봐야 됩니다. 요즘 빅데이터에 기반이 있기 때문에 10,000원에 팔아보고 20,000원에 팔아보면서 어떤 게 더 반응이 좋은지 실험도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가격 결정 요소들을 참고하시면서 가격은 결정하는데 가격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화가 핵심인데요. 좀 몇 가지 사례들을 이 책에서는 제시를 해주는데 가격 차별화를 통해서 성공한 케이스들 또는 아주 잘하고 있는 케이스들을 보는데 가격 차별화에는요, 사실 이 책이 굉장히 좋은 요소가 어떤 차별화가 가능한 어떤 기준점들을 준다는 건데 첫 번째는 수량에 의해서 가격 차별화 가능하고요. 어떤 지역이나 위치에 의해서 가격 차별화도 가능하고 어떤 시간차에 의한 가격 차별화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어디 해외 나가실 때 비행기 티켓을 구매하시려면 언제 구매하십니까? 언제가 제일 쌉니까? 왜? 가장 초기 비행기가 바로 오픈됐을 때 한 20%가 제일 싸고요. 쭉 올라가다가 다시 싸질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한 20% 정도 남았을 때가 싸집니다. 요거 메커니즘에 따라서 비행기 티켓은 아주 먼저 하거나 아주 급하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적자를 가장 비쌌을 때가 그 성수기라고 한다면 한 3, 4개월 전, 비수기라고 한다면 2, 3개월 전이 이 비행기 가격의 피크 가격을 설정하는 요소죠. 그래서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요, 수량이나 위치나 혹은 시간에 따라서 달리 설정되는 법입니다. 가격 차별화 중에서요, 코카콜라를 한번 예로 들어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코카콜라를 편의점에서 구매하실 때랑 치킨을 드실 때 함께 오는 코카콜라랑 가격 지불이 어떻습니까? 편의점에서는 작은 캔 콜라 하나에 1,200원 내시지만 치킨을 시키면 무료로 오죠. 이 코카콜라는요, 어디에다가 판매하느냐에 따라서 채널이나 포장 방식에 따라서 그 가격 격차가요, 무려 4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용익은 똑같죠. 이처럼 코카콜라 하나를 판매할 때도 정책이 어디 채널에 어느 멀크로 묶이느냐에 따라서 차별화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코카콜라가 가격을 그냥 어디에 팔든 그냥 동일한 가격으로 제공한다면 지금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즐길 수 있지를 못하겠죠. 또 가격은요, 묶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독일에서 유럽 사회에서는요, 와인을 드시면 꼭 치즈가 함께 딸려 나오죠. 그래서 와인 따로, 치즈 따로 살 때에는 10불이라면 와인과 치즈를 함께 살 때에는 7불 혹은 8불 이렇게 결정하는 거죠. 묶음 가격을 설정을 하면, 즉 패키징을 하면 가격을 할인해 줌으로써 의사결정을 2번 할 것을 한 번 하게 함으로써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죠. 또 반대로요, 묶음 가격을 해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자동차를 구입할 때 그렇습니다. 자동차가 원래는 풀 옵션으로 나올 수 있지만 기본 옵션으로 나온 다음에 추가 옵션들을 이렇게 사게 함으로써 조금 더 구매를 개인 맞춤형 혹은 자기가 좋아하는 프리미엄 옵션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줌으로써 자동차의 기본 가격을 낮게 설정을 해주는 거죠.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가격을 묶을 것이냐, 패키징 할 것이냐, 아니면 해체해서 따로따로 팔 것이냐, 이거 이 가격 결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마진을 높일 수 있는 경우는요, 가격을 좀 풀어놓는 게 좋습니다. 옵션들이 좀 비싼 경우는요. 시장을 또 확대하는 경우,
새로운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경우는 이 제품이 좀 생소한 제품인 경우는 가격을 좀 해체해서 그 각각의 상품에 대해서 결정하게 해주는 게 좋고요. 제품들이 좀 익숙한 경우 있죠. 그런 경우는 좀 패키징을 해서 아주 이 의사결정을 단순하게 만들어줌으로써 판매량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또 가격은요, 복수 고객 가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체 여행으로 해외에 나간다. 15명 이상이 가신다. 그러면 통상 10% 할인해 주죠. 혼자 간다. 그러면 제 값을 다 내야 되죠. 근데 우리는요, 40명이 한꺼번에 갑니다. 이거 할인을 해주죠. 왜 그렇습니까? 단위당 의사결정. 한 단위가 갈 때 들어가는 가격은 똑같기 때문에 공급자 입장에서는요, 가능한 많은 단위가 가는 것이 싸게 되죠. 그래서 복수 고객 10명까지는 얼마, 20명까지는 얼마, 혹은 1명은 얼마, 이런 식으로 가격 정책을 나눠줄 수 있는 거죠. 혹은 어떻습니까? 어린이들과 동반한 사람들은 놀이공원에서 할인해주죠. 또는 부모님들 모시고 오는 경우는 어린이 공원에서 또 할인해주는 거죠. 그래서 가격 차별은요, 굉장히 민감한 요소라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놀이공원을 운영한다면 또는 수영장 시설, 스파를 운영하고 계신 분이라면 부모님과 왔을 때 어떻게 해줄 것인가? 자녀와 왔을 때 어떻게 해줄 것인가? 혹은 가족이 왔을 때, 혹은 친구 단위가 왔을 때, 혹은 대학의 동아리가 왔을 때 어떻게 해줄 것인가? 이 가격 차등, 누구와 함께 오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등을 즐겁게, 재미있게 해봄으로써요, 매출의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는 가격은요,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면 이동하는 가격이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정제소하고 가까운 곳에 있는 주유소인지 혹은 먼 곳에 있는 주유소인지에 따라서 그 원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가격을 달리 설정해 줄 수 있겠죠.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국이 너무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전국이 아마 이 땅값에 의해서 주유소 가격이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 주유소 기름값 요즘 민감하죠. 또 가격은요,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값어치가 이렇게 내려가는 빵집입니다. 아침에 빵이 나왔는데 오후 시간이 되면 도넛 가게들은요, 오후 3시가 되면 아침에 만든 거에 대해서 할인 정책을 쓰죠. 저녁 6시가 되면 할인 정책을 한 번 더 쓰고 9시 됐을 때 문 닫기 전에 할인 정책을 또 쓰게 됩니다. 혹은 또 유료 주차장의 경우도 우리나라는 좀 드뭅니다만 주말 가격과 주중 가격, 야간 가격과 주간 가격을 달리해 줌으로써 다양한 가격 정책을 사용함으로써 고객들을 맞이할 수가 있게 됩니다. 혹은 또 가격은요, 하이 앤 로우 전략이 있습니다. 똑같은 제품을 만들더라도 백화점에 들어갈 때 사용하는 가격과 마트에 들어갈 때 사용하는 가격을 달리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 채널을 구별을 해야 되죠. 또 예매 할인하는 거, 예약 할인하는 거, 당일 할인해주는 거, 이런 요소들도 각각 다르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벤트 회사들, 항공 티켓을 판매하는 회사들, 또는 패키지 투어 하는 회사들, 어떻습니까? 내가 20명을 모아서 가야 되는데 15명이 모였어요. 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3일 동안 할인 정책을 사용해서 20명을 채워서 가는 것이 좋죠. 이처럼 시간에 따라서 예매를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가격 정책을 달리하는 것도 요즘 익숙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가격은 기존에 있는 시장을 침투할 때 또 효과적으로 사용됩니다. 1985년도에 렉서스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 진출을 했을 때 가격은 한 35,000불 정도? 아주 싸게 설정이 된 거죠. 3,500만 원? 그렇게. 근데 쭉 흘러서 1995년도 정도 됐을 때는요, 가격을 51,000불 정도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장에 처음 들어갈 때 가격을 낮게 설정해서 들어가고 꾸준히 시장 확대에 따라서 가격을 올려가는 전략인 거죠. 이렇게 시장을 침투할 때 낮은 가격에서 위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스키밍 전략도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 높게 설정했다가 낮추는 방법이죠. 애플, 갤럭시. 처음에 가격을 높게 설정했다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가치가 진부화되고 기술이 일반화됨에 따라 가격을 낮춰주죠. 여러분들 아이폰이나 갤럭시가 처음 나왔을 때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가 시간 흐름에 낮춰지죠. 노트북 비싸다가 낮춰지죠. 신차들 비싸다가 낮춰지죠. 이런 전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한번 설정하면 그것을 꾸준히 가는 게 아니라 바꿔줌으로써 높이거나 낮춰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요, 높이거나 낮추거나 시간이나 어떤 위치나 혹은 어떤 대상에 따라서 묶음이냐 푸냐 혹은 어떤 시간을 지남에 따라서 올리느냐 내리느냐, 대상에 따라서 이것을 분리해 주느냐 통합해 주느냐, 다양한 형태의 가격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요, 이런 가격 결정의 다양한 아이디어뿐 아니라 가격을 좀 혁신화시키는 방법, 기존 산업에서 하는 방법이 아닌 좀
기존의 어떤 강자들이 했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마케팅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줍니다. 첫 번째는 역시 시간에 따라서 달리하는 방법, 어떤 수량에 따라서 달리하는 방법, 어떤 단위에 따라서 달리하는 방법들인데요. 계속해서 스토리들이 있죠. 사례들을 좀 얘기를 해드려 볼까요? 위키피디아라든가, 알리바바라든가, 호텔닷컴이라든가, 데일리 호텔이라든가, 혹은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가격 비교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가격 투명성들이 획기적으로 개선됐기 때문에 가격을 이렇게 투명하게 노출해주는 방식 자체만으로도 비즈니스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전에 실물을 파는 것도 아니고 없어요. 근데 가격을 비교해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비즈니스가 된다는 이야기이죠. 또 가격은요, 사용량만큼 지불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SK 브로드밴드라든가 또는 머젯그룹의 어떤 집카라는 것은요, 렌트카를 했는데 렌트카 이틀당 얼마, 하루당 얼마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얼마를 이동했느냐의 방식으로 과금을 하게 되는 거죠. 또는 브로드밴드의 경우는요, 그냥 기본 가격을 설정해주고 거기에서 영화라 어떤 콘텐츠를 보는 거에 따라서 옵션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방식이죠. 초기에 진입장벽을 낮춰주는 방식 아닙니까? 또 가격을 설정할 때요, 건축자재 산업의 경우는요, 무게, 크기, 표면적, 자재의 어떤 그 속성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가격 설정 방식이 있고요. 소프트웨어 어떻습니까? MS 오피스를 판매하거나 아도비를 판매할 때 그것을 1회에 어떤 구매할 것이냐, 아니면 클라우드 방식으로 사용할 것이냐, 단체로 쓸 것이냐, 개인으로 쓸 것이냐, 내가 회사의 상업적 용도로 쓸 것인가, 아니면 기관의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방식의 가격 설정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아마존에는 프라임 회원권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매하면 단위당으로 이렇게 하나씩 구매하는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회원 기간 동안에 아마존에 있는 모든 콘텐츠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고, 게다가 온라인 이북을 받아볼 수 있는 킨들이죠. 킨들을 그냥 무료로 자기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은요, 회사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고객을 확보할 뿐 아니라 프라임 회원 입장에서는 내가 고정비를 내므로써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방식이죠. 산업용 가스는요, 단위당 가격을 받습니다. 내가 한 달에 몇 킬로그램을 사용하겠다. 예를 들어서 1000톤을 사용한다, 100톤을 사용한다, 혹은 10톤을 사용한다고 설정을 하면 그 범위 내에서는 싸게 제공을 해주고, 그걸 초과하면 비싸게 과금하는 방식이죠. 우리나라에 전력을 사용할 때도 비슷한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전력은 사실은 똑같은 전력인데 내가 설정한 기본 단위에 따라서 싸게 해주고, 그걸 초과하면 높게 설정하는 방식을 씀으로써 공급자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매출의 예측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예측한 것 범위 내에선 싸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식입니다. 또 프리미엄 가격도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 많이 이용하실 것 같은데, 유튜브 기본 이용은 무료지만 레드를 사용하면 한 달에 월정액을 내게 되잖아요. 대신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해주죠. 게임 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은 무료로 합니다만 프리미엄 회원을 가입하면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회원제라는 개념들도 어떤 가격 설정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정액제 방식도 있습니다. 콘도를 이용하거나 호텔을 이용할 때 내가 연회원, 정액제 연회원을 가지면 100만 원을 내면 100만 원짜리 방을 10번 이용하게 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정액제의 혜택을 부여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정액제를 내면 그 안에서 무료로 다 이용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이것처럼 일괄 고정요금도 가격 차별화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선불요금제도 있죠. 네, 스타벅스 선불권이 있잖아요. 혹자는요, 스타벅스의 모든 이익은 선불권에서 다 난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스타벅스 선불권을 선물로 많이 활용하고 있죠. 그래서 백화점이라든가 카페라든가 혹은 어떤 품질 가격이 동일하게 기대해지는 곳은 선불권을 발행함으로써 가격을 싸게 해주죠. 추가 요금제를 발행하는 것이 묶음 가격으로 할 것이냐 풀 것이냐, 새로운 가격 요소를 만들어서 적용할 것, 그 다음에 원가 상승분을 어떻게 고객에게 전달할 것인가, 또는 가격 차별화를 시간이나 지역이나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차별화해주는 이런 방법들이 가격 차별화의 요소입니다. 경매 방식도 있습니다. 구글이나 또는 이베이나 혹은 우리나라의 옥션 이런 것들이 경매 방식의 가격을 설정함으로써 고객들을 찾아가고 있는 거죠. 헤르만 지몬은요, 가격 차별화나 가격 혁신화에 대해서요,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 책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들 중에서요, 한 5분의 1도 다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 책은요, 마지막 부분에 강조하는 것은 CEO가
가격 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 결정을 잘해서 이익을 많이 낸 사례도 나오고 가격 결정을 잘못해서 회사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사례도 나옵니다. 그래서 헤르먼 지모는 가격을 마케터나 담당 기획자에게 위임하지 말고 경영자가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서 경영적인 판단으로 직접 관여해라. 그런 의미에서 헤르먼 지모는요, 가격 결정은 CEO의 책상에서 결정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CEO의 참여가 높은 그런 회사는요, 가격 결정력이 한 35% 정도, 시장에서 가격 결정할 수 있는 어떤 주도권이죠. 가격 인상을 성공적으로 도입하는 비율도 높고, 매출 이익도 높고, 가격 결정에 대한 정답 운영 부서를 운영하는 비율도 높았다고 그래요. 헤르먼 지모는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훌륭한 가격 결정에는 3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가치를 창출하고, 가치를 수량화하며, 가치를 소통하는 일입니다. 가격은 곧 가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업에게 기업이 이익을 가져가는 결과적 방식은 결국은 가격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가격이 주는 파워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헤르먼 지몬의 프라이싱, 이 책은 가격에 관련된 교과서일 뿐 아니라 기업이 이익을 내는 교과서로도 보입니다. 저는 오늘 이 책을 가격 포지셔닝에 관련된 이야기, 가격 차별 아이디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가격을 혁신화시킬 수 있는 이야기, 이 3가지 꼭지를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프라이싱 이 책, 한 번 읽고 버린 책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교과서 삼아서 꾸준히 옆에다 놓고 가격 결정을 고민하실 때마다 내놓고 읽으시고 이 영상도 반복해서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